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따라서 이번에는 소비할 수 있게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 것이 아니라 예. 중소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다 많이 지급함으로써 그래서 그 지원의 어떤 효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저는 이 재난지원금의 의미를요. 네. 이게 지금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경제정책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네. 근데 사회재난지원금에 대한 의미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책을 쓰시는 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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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예. 우리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네. 그걸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충격, 예를 들면 소득의 감소 같은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줄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개 경제학 책에서는 두 가지를 되게 처방을 내놔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에서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네. 더 쓰게 하려고요. 하는 게 이제 이 세금 감면 방식인 거고요. 근데 이 세금 감면 방식은 대개 보게 되면 저소득자들이 많은 저소득자들이 그 면세자들이기 때문에 예예. 그 세금 감면에 맞춰 혜택이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직접 이제 이렇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재난지원금은 바로 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제 예. 이론적으로는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이걸 선별 지급하자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보면요. 네네. 지금 경제 정책하고 도덕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경제 정책하고 도덕을 구분 못한다.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저소득 계층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예예. 근데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과거에 무상급식 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고소득자가 더 세금 부담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도 공짜로 이제 이걸 지원받는 게 아닌 거고, 첫째는요. 네네네. 둘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소득 2분기 소득을 보게 되면요. 예. 전체 가구가 다 그러니까 이 소득의 감소를 겪었어요. 네네.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요. 예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하위 20%는 한 3만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상위 20%는 한 39만 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큰 식당 하시는 분들 타격을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자,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계층이 누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네네네. 생계급여 지원받는 분들이요. 예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네.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올해 기준으로 142만 한 5천 원 정도 돼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난해도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소득의 감소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근데 단지 뭐냐면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해 그러니까는 상위 소득계층에 있던 분들이요. 네네. 제가 이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듣는데 평상시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교육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작년에는 한 월 5, 600씩 벌었다 이거예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한 200 안팎뿐이 못 번다 이거예요. 네네. 학생들도 많이 끊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뭐냐면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50%로 끊게 되면 이 사람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그러니까 감소해가지고 힘든 사람은 못 받고 소득의 감소가 전혀 없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더 추가를 받고. 네네네. 이런 이제 그 공평성의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말은 좋은데 예예.
지금 이게 기껏 지금 이제 올해 8월 31일까지 이제니까 종합수표세 신고가 끝났어요. 네네네. 며칠 전에요. 예. 그걸 열심히 이제 국세청한테 요청을 할 텐데 기재부가. 예. 설사 그 자료를 쓰더라도 작년도 소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재난지원금은 뭐냐면 재난은 올해 발생했단 말이에요. 올해 1월부터 발생했죠. 예. 네, 그래서 올해 이 재난 충격으로 소득의 감소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올해 그러니까 소득이라든가 재산의 변동이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자꾸만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어떤 도덕성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주술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술에 빠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정책하고 도덕을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는 이런 이제 그 실수를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려운 사람한테 긴급하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다. 재난을 더 많이 겪고 계신 분, 더 고통당하는 분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도 정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 코멘트를 좀 할게요. 네네. 먼저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걸 보게 되면요. 네네네. 실직자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한 사교육시장에 있는 분은 실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네. 산업별 대출금을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했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뭐냐면은 지금 자영업 중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요. 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이에요. 이게 이제 4대 취약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대출금이 18조 8천억 원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율로 볼 때는 한 21%가 증가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집계한 게 역대 최고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폐업한 것도 아니고 네. 실직자가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렇죠? 소득이 감소가 일어났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한테 대한 금융 지원 이런 건 받을 수 있을지라도 재난지원금 이런 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소득이 안 속하기 때문에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하는 표현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는 지난 토요일 날짜에 그러니까 뉴시스라는 이제 민간 통신사에서 그 재난지원금이니까 부자 지원금이 됐다는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걸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인용을 하면서 이 재난지원금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부자한테 효과가 이렇게 저소득한테 집중돼야 되는데 역진적으로 했다는 걸 이거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건 언론에 예고된 보도를 이제 이걸 우리가 통계청 자료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둔갑시키신 건데. 근데 이 기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줬단 말이에요. 소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1인 가구한테 40만 원, 2인 가구한테 60, 3인 가구한테 80, 4인 가구 이상한테 100을 줬다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득이 언제 개입을 했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체가 기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기사고 잘못 방향을 잡아서 만든 기사라 이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는 소득 계층별로 쭉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위 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받은 게 더 액수가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항목은 사회 수혜금이라는 항목인데 사회 수혜금이라는 그러니까 수혜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거기는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연금도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 보육수당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 20% 같은 경우는 상위 20%하고 쭉 봤을 때 가구원 수가 일단 차이가 있어요.
하위 20%는 가구 원수가 1.4명이고요. 상위 20%는 3.4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하위 20%는 70세 이상 가구주가 한 40%를 차지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70세 이상들은 뭐냐면 양육수당, 보육수당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네. 어린애들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금근로자 활동을 하기가 힘드신 분이다 보니까는 네. 근로장려금도 해당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자연 적을 수밖에 없죠. 네. 가구 원수도 적고, 예. 재난지원금 적게 지급받고, 예. 나머지 사회수혜금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긴급하게 그러니까는 이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국가 채무까지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 쓰이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재인용을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통계청 발표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통계청은 사실 해석을 안 해요. 그렇죠. 통계청 계신 분들은 그냥 통계 수치만 이제 그러니까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 언론에서 이제 그러한 예고 보도는 굉장히 흔한 상황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통계청 이게 그러니까 언론을 거쳐서 한번 이게 재탁되면서 이게 통계청 발표를 이게 둔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이낙연 대표님의 그 취지는 제가 마음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돼야 되고 한다는 것은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제가 1차 때도 제가 이제 그 정부한테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올해 다 주고요. 지금 선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기술적으로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득 정산을 합니다. 세금 정산을 다 끝내요. 5월달이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국세청 자료 보게 되면 개인 소득자가 쫙 줄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위 70%만 그러니까 하위 70%만 주고 싶으면은 상위 30%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에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변동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혹은 소득이 증가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다시 환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냐면 그 세금 정산할 때 세액공제라는 거하고 소득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공제라는 게 바로 뭐냐면 소득에서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는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재난지원금을 만약에 100만 원 받았으면은 100만 원을 그러니까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번에 거꾸로 그 세금을 우리가 더 부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소득에 그러니까 감소가 없었던 상위 계층들한테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환수를 할 수 있으면은요. 그 상위 계층들은 뭐냐면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은요. 신청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걸 그러니까 선별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지금 추석이 그러니까 9월 말에 이제 시작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지금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이 좀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영업자들 한번 쓰러지면요. 아까 부채 얘기했듯이 빚 때문에 안고요. 재기 못해요. 사실상이요. 그리고 거의 고용된 사람들 일자리도 날아가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고 1차 때 한 경험이 있으니까는 바로 돈만 주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수님, 기획재정부가 결국 이제 그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양상이고, 아니 그 저기 임명직 공무원이 말이죠, 선출직 공무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뭐 철없다, 뭐 이튿날 이제 주워 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의 오버하다시피 하여간 그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소득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이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광고랜도 포함해가지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보수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주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가 어쨌든 간에 재정을 이제 운용하는 주체인데 이 돈을 그러니까는 이 공적인 돈을요. 공공의 돈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냐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 쓸 때는요. 굉장히 아주 후하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라든가 무슨 뭐 은행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자금 투입할 때는 아주 아낌없이 막 그냥 투입을 해요.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들도 우리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침묵을 하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가게한테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아주 그냥 무슨 나라 재정에 거덜날 것처럼 이렇게 표현들 하고 너무 뻥을 쳐. 예. 그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건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재정이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국가 채무는 OECD에서 사실상 제일 건전한 편이고요. 네.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낮지만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한 14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좋고요. 예.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쓰니까는 가계가 이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정부가 늦게 주면 줄수록 가계들은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가계들은 결국 빚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는 돈을 안 쓰면서 돈을 쓸 때는 그다음에 부자들이 위해서 쓰고 네. 기업들이 위해서 쓰고 가계가 필요할 때는 안 쓰고 하게 되면 가계가 붕괴된다고요. 네. 가계가 붕괴되면요 경제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 그랬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 돈을 천문학적 이상으로 그동안 투입을 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라든가 자산시장 붕괴되고 난 이후에요. 근데 계속해서 경제가 이렇게 그 늪에서 못 헤어나오는 이유가 가계가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에서 기업들 지원하는 건 과감하게 해주고 가게는 그러니까는 그냥 다 파산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경제 체질이 아주 저질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실수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게 반복할 거를 지금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돈들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맡긴 돈을 지들 돈처럼 쓰고 있어요. 지혜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그 100% 맞다는 어떤 그런 오만에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더군다나 뭐냐면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이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그러니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국민이 원하는 걸 어떻게 일개 그러니까는 이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는 험한 말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고가 평상시에 드러난 건데.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거잖아요. 법관들이 우리가 이 법관이나 검사들이 보게 되면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판결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끔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겪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요. 예. 똑같은 거예요. 기재부 관료들도 이건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사고 방식들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게 민주사회 속에서 권한이 집중적으로 견제가 안 되는 권한을 주게 되면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 그러니까 공직자한테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견제하라고 주는 이유가 그거고 선출직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명직 공직자는요. 그런데 지금 무슨 처리 없다느니 무슨 무책임하다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이요. 그 표현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좀 왜곡시켜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100번을 줘도 끄떡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100번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100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기간을 주더라도 선진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국가 부채 비율에 비교해 보니까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때 한 95.6% 나오더라고요. 100번을 주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OECD 평균이 126%예요. OECD 회원 국가예요. 지금 일본은 지금 뭐 알다시피 240%가 넘어서 버렸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줘도 그러니까 그리고 IMF 같은 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도 괜찮다는 이런 연구 보고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책임하다느니 무슨 야당 의원이 유도는 했지만 이게 철이 없다느니 이런 식의 그러니까 표현을 한 거는 이거는 이분이 평상시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경직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인 거죠. 시험 본 권력에 불과한데 국민이 투표로 뽑은 권력을 이렇게 망신 주고 모욕 주고 정말 참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최백은 교수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좀 요약하자면은 소득 상하위 따질 것 없이 모두가 다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자로 잰 듯한 구분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선별 지급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